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국비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 동남권의 도시철도망 구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인구 중 400만 명이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 이상을 소요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동부권 주민은 강남 3구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미흡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지역의 철도망 구축은 점점 더 멀어지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9년 이후 서울 도시철도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가서 손 한번 들면 예타 면제되고 요즘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데 더 시급한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예타 제도의 특성상 지방에 비해 발전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타 기준 중 균형 발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탓에 인프라 구축이 덜 된 서울의 특정 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것. 십수년간 시민 염원이 이어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평과 지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현실 및 시민 정서와 괴리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런 이유로 수도권의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이 비중이 너무 큰데 비식값이 안 나온다,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신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 이 사업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측면을 좀 반영을 해서 약간 유연성을 주고 있는 거죠. 또 단순히 현재의 편익만을 바라보고 경제성을 평가할 게 아니라 철도망이 구축된 이후의 지역 발전성을 감안해 편익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이제 변화된 서울의 미래상이나 도시의 미래상의 교통 수단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일단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타라는 제도가 너무 경직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단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요. 다만 민원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대체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적자투성이인 우이신설선이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꼽힙니다. 버스정 중앙차로를 과감하게 해서 그런 소통했을 때 그런 통행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비교 분석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기에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약한 사업들은 추진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준비를 미흡하게 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양천과 은평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비용만 따져서는 교통망 구축이 요원한 현실에서 주민들은 교통망을 비용이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출퇴근길을 교통 지옥에 빗대 말합니다. 4차선이 서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좌회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철이나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아주 마을 분들이 실감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입을 하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물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건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그 KDI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은평구나 강북구나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 왜 강남북을 이렇게 갈라놔야 되느냐. 해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과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높은 문턱에 막혀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예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남은 넘쳐나게 다 가졌고 강북은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형국입니다. 강북은 가진 게 없으니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현 예타 제도 속에서 강북에 통과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망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대중교통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저는 교통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를 저는 감수하고 세수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지하철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그나마도 실핏줄이라도 연결해서 지하철 일부 주민들은 예타 평가 항목에 주민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예타 기준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두 자치단체장이 처음 자리를 했는데요. 김포시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양측의 이익을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서울 편입을 밝혔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시장은 경기 북도와 남도 분리 과정에서 김포 시민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는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 구성에 동의하지만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공동 연구반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 TF를 만들어 김포는 물론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편입까지 고려한 메가시티 조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를 갖고 다시 시민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편입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포시 서울 편입 이야기로 수도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의 모습은 언제 완성된 걸까요? 지난 100년 사이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온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옛 한성부 성저 심리에서 용산과 마포, 서대문구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양군으로 편입되면서 서울의 면적은 대폭 줄어듭니다. 20년 뒤 인구 증가에 따라 성동과 동대문, 성북을 포함해 영등포, 동작, 구로 등이 편입되며 면적은 다시 2배 이상 상승합니다. 독립,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들어 옛 성저 심리가 회복되고 은평과 성북,
강북 지역, 그리고 광진, 송파의 일부 등도 서울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의 명칭을 가진 것도 이 시기. 광복과 함께 경성부는 서울로 바뀌었고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은 전쟁의 참상을 회복하면서 2.3배, 가장 큰 확장 시기를 거칩니다. 1963년 엄청난 인구 유입, 시가지 확장에 대비해 양주군 노회면이던 도봉과 노원, 구리면에 속했던 중랑, 광주군 중대면이었던 송파, 강동, 강남, 강서 등이 들어오며 현재의 서울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이 시기 완성합니다. 이때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도 각각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놓여있던 고향의 구파발, 진관내 지역 등이 서울로 편입됐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면적은 627제곱킬로미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시기로 40년 사이 5배 가까이 덩치가 불어났습니다. 1995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서울의 행정구역 대개편이 진행됐고 지금의 25개 구가 완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적 조정이 이뤄지는데 현재 크기인 605제곱킬로미터가 9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구역 개편 후 30년이 흐른 지금 김포시 편입 이야기가 다시 불거진 건 경기도가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를 정부 여당이 빨아들이면서 김포 편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는 중입니다. 김포시의 면적은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편입이 실제로 이뤄지게 될 경우 서울의 면적은 6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은평구 연신내역에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연신내역 일대를 둘러보며 주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등 낡은 건물이 많아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거 집들 더럽고 그냥 좀 그렇잖아. 역세권인데 이쪽으로 집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좀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이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연신내역 일대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신내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는 1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요. 오는 2029년에는 지하 5층, 지상 49층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적률 650% 이하로 공공분양 246가구 등 총 392채의 집과 푸드뱅크 마켓 등 지역 공공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개통과 함께 동네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도 많이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테고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사업 속도와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다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임차인들.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전혀 통보가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굉장히 불만이죠, 그게. 그죠. 북한산 가린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6층 이상은 못 짓게요. 여 같은 경우는 40 몇 층 올라가면 말이 많냐고. 부동산 시장 반응은 아직 미미한 상황. 집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보이는 지역이지만요. 이것이 당장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특히 이렇게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지역들을 보면요. 사실 주변에 공급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이젠 기후 붕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예천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극한 호우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미래 극한 강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봅니다. 그게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 편차가 심해지고 강우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태풍과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재해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늦고 미온적이다. 지난 2일 서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초구는 2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11월인데 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후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올랐을 때 1.5도, 2도가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폭염의 사망률이 8%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푸 덜 쓰기. 이거는 환경운동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직격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덜 배출하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조금 정돈해줘서 시민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